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영화는 이창동 감독의 버닝입니다. 원작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단편 모음집 코끼리의 소멸에 실린 단편 헛간을 태우다입니다. 영화는 소설가 종수를 따라가며 진행됩니다. 종수는 생계를 위해 배달 일을 하며 살아가는데 어릴 적 친구인 해미를 우연히 만나게 되고 그녀와 특별한 감정 교류를 하던 도중 그녀의 갑작스런 실종을 맡게 된 후 그녀를 찾아다니게 되며 일어나는 일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화의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부터가 허구인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뒷부분에 스포에 해당하지만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 어느 순간부터 영화가 좀 이상해지죠. 그러니까 조금 추상적인 경지에 이르는 것처럼 그래서 뭐가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미가 앞에 구도는 전형적인 삼각관계 구도였다가 해미가 갑자기 사라지고 살해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종수가. 그러면서 벤한테 자꾸 악감정을 품게 되는 거예요. 너가 그 우리 햄이 사라지게 했니? 라는 듯한 또 마침 스티븐 여는 대화 중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헛간을 태우는 게 취미예요. 근데 그 말이 마치 그 안에 사람을 넣고 태운 거 아니야? 라는 듯한 굉장히 악의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증거를 수집해 나가는 거예요. 얘 그 벤의 집에서 발견된 여자애들의 그런 소지품들이나 그 집 지하에서 발견된 보일이라고 하는 해미가 키우던 고양이가 왠지 거기 가 있는 것 같고 해미의 존재의 흔적들은 거기에 있지만 해미라는 사람은 없어졌어. 그래서 네가 해미를 죽였구나 하는 마음에 종수가 결국에 엔딩에서는 살인을 하는 거죠. 벤을 죽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데 그 부분의 뉘앙스가 굉장히 이건 사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는 게 아니고 약간 몽환적으로 처리가 됐다는 거죠. 또 마침 종수라는 애가 소설을 쓰는 친구이기 때문에 막 그 자기 소설 속에 몰입해가지고 이야기를 꾸며나가는 듯한 장면이 나오면서 이 뒷이야기가 소설인가? 이 전체가 얘의 소설인가? 하는 그 경계가 모호한 액자 구성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이 이야기가. 그런 의미에서 미스터리가 있는데 저는 그냥 제가 받은 느낌으로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해미가 사라지고 종수가 뒤를 캐는 것까지는 실제 일어난 일이고 그 벤이 새 여자를 자기 친구들 모임에 데리고 와서 마치 재물을 바치듯이 의식을 치르잖아요. 해미가 했을 때랑 똑같은 식으로 자기 친구들한테 새 여자친구를 소개하고 무슨 화장시키고 치장하고 그런 류의 그리고 그걸 본 종수가 네가 살인범이구나라는 확신이 들어서 불러내서 찌르는 것까지 그 뒷부분은 종수의 소설 속 얘기 아닌가. 그래서 이게 소설가적인 자아가 바라보는 사건 해석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해미가 떠나고 나서부터 벌어지는 일들은 다 소설 속의 이야기인 것 같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유아인 씨가 맡은 종수라는 친구가 연애에 너무 서툴러요. 음, 그래서 해미가 죽다고 생각하기보다 얘한테 질려서 떠나갔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안 떠나갑니까? 네. 너는 왜 남자 앞에서 옷을 그렇게 잘 벗어? 그건 창녀나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몇 번이나 그 종수한테 질투를 유발하는 행동을 해요. 예를 들어, 이 오빠가 너 불렀어. 사실 스티븐 여는 해미가 너 부르재. 이런 식으로 말하고. 네. 집에 돌아갈 때도 나 이 오빠 차 타고 가게 냅둘 거야? 이런 식으로 다시 물어보는 듯한 뉘앙스로 종수를 쳐다보는 게 있어요. 아, 그래서 그렇다면 해미는 벤을 이용해서 종수의 질투심을 그랬던 것 유발하려고 했다? 같아요. 아, 네. 그런 뉘앙스가 있군요. 그러니까 완전히 해미한테 몰입해서 연애의 관점으로 보자면 그냥 너무 이해가 쉽게 되죠.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앞에서 만났을 때부터도 네. 해미라는 사람 자체가 네. 오랜만 배달을 하는 도중에
그 나레이터 모델처럼 네. 길에서 그 물건을 파는 그런 상황에서 만나잖아요. 그때도 얘 존재가 꼭 금방 사라져 버릴 것처럼 약간 불분명한 느낌을 자꾸 줍니다. 음. 뭐냐면 나 못 알아보겠어? 어렸을 때 분명 알던 사람이지만 전혀 다른 얼굴로 나타나 있고, 그러면서 나 자꾸 어디론가 가고 싶어, 뭐 사라지고 싶다, 뭐 이런 류의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맞아요. 나는 취미로 판토마임을 해. 그러는 걸 보여주고 뭔가 자꾸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있는 걸 없는 것처럼 의식하는 이 사람이, 사실은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냥 확률적으로 보면 떠나버린 거예요. 주변의 모든 것들, 고양이조차 놓고서 음. 관계를 다 청산하고 떠나버렸을 확률이 제일 높죠, 사실은. 갑자기 뭐 이상한 그 검은머리 외국인이 음. 취미 삼아 여자애들을 다량으로 불태워 죽이고 있다? 이게 벌어질 확률이 참 산술적으로 높은 확률은 아니잖아요. 음. 근데 저도 그 점이 묘미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종수라는 애는 왜 해미가 자기 스스로의 뜻으로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스티븐 연에 의해서, 벤에 의해서 사라졌다고 생각했을까? 그것 좀 특이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연애적 관점에서 보면 좀 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 내 탓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아, 그러니까 죄책감을 자꾸 상대방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남한테. 아니 떠나간 내가 차인 게 아니라니까? 걔가 죽였다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약간 네. 치사한 심리로, 네. 예. 그렇게 생각하면 좀 쉽지 않나 이렇게 예. 생각이 들고. 근데 종수라는 친구는 조금 소극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얘가 음. 해미를 분명히 좋아하는데, 해미가 공항에서 웬 남자를 달고 온 시점부터, 그 벤이라는 친구가 나타난 시점부터 한 발 뒤로 쓱 빠져서 그래 니네 할 대로 해라 라고, 난 상관없어 라고 손절하는 듯한 맞아요. 그런 제스처를 많이 보였잖아요. 그러면서 뭐 해미한테 이상하게 참견하기도 하고, 너 나한테 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음. 그러니까 뭐야 너의 포지션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 친구 되게 애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이해요. 그러니까 얘가 가진 분명한 감정은 적의밖에 없는 건가. 사랑도 음. 분명하지가 않고 관계적으로도 뭘 공고히 해나가려는 의지도 별로 없는데, 네가 싫어라는 감정만 음. 분명하게 가지고 가는 사람 아닌가. 좀 위험한 사람인 거죠. 아 되게 예리하네요. 음. 그러니까 이창동 감독이 이 영화를 처음 만났을 때 모티브로 한 게 '왜 젊은이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화나 있는가?'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화남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모티브였는데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예리한 부분인 것 같네요. 그쵸. 이 사람의 감정이 굉장히 불분명하게 작동하고 있는데, 가장 강한 감정은 음. 분노로 어떤 수렴하고 있다는 게, 뭐 그런 뭐 감독의 의도가 잘 녹아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음. 종수, 유아인분이 의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음, 저는 스티븐 연이 좀 기분 나쁜 인간이긴 하죠. 여기 극 중에서 묘사된 벤이라는 사람이 네. 그냥 별로 일도 안 하는데 돈 많은 부자. 그냥 부모 덕으로 잘 살고 그냥 친구들이랑 잘 놀고 다니는 그런 남자. 그러면서 묘하게 이 친구가 이상한 자기 취미에 대해 말하잖아요. 저는 아무도 없을 때 비닐하우스를 태웁니다. 되게 사회적으로 안 좋은 음. 행위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사는 데는 그렇게 도심에 고급 주택가에 살면서 비닐하우스라는 거는 어쨌든 남의 삶의 터전이고 재산인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태운다. 그게 자기 취미다. 라고 말하는 게 좀 꺼림직한 인간이긴 해요. 그리고 분명히 자기가 좋아했던 여자를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나와서 그 포르쉐 같은 그 외제차 끌고 나와가지고 채 갔다. 이것도 분명히 열받는 요소가 있죠. 종수 입장에서는. 근데 살인으로 연결될 만한 건가? 그게 좀, 그, 별로 의심할 여지가 별로 없었지 않나요? 그러니까 얘가 벤이 재수없는 인간이라는 것과는 별개로 살인을 할 만한 인간인가 하면은
얘가 누굴 죽이는 유형의 재수없음은 아니거든요. 음, 자기가 그렇게 아쉬울 것도 없고 굳이 그런 법적인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자기가 범죄자가 돼서 여자애를 태워 죽인다?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상상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범죄를 저지르기에는 가진 게 너무 많고 잃을 게 너무 많은 사람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오히려 어, 종수의 생각이야말로 조금 특이한 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인 거예요. 종수가 해미를 향한 자신의 사랑이 순정이고, 그다음에 그 기대를 배신한 해미는 악에 꼬였다. 음, 그러니 저쪽 사이드의 세계는 분명히 악한 세계고, 그러다 해미는 당한 거야. 여기서 뭘 지키는 행위냐?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기도 하고, 해미라는 여자의 진심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해미가 살고 있는 그 예전에 같은 동네에 살았던, 그러니까 우물에서 건져주기도 했던 그런 추억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의 세계는 순수한 세계인데, 그 외부에 네가 그 세계를 망쳐놨지. 그런 너의 세계는 도시에 살고 굉장히 고급 빌라 같은 데 살고 유학파의 그런 검은 머리 외국인 같은 그런 녀석들의 세계가 우리 세계를 침탈했어. 그거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계급적 갈등이 티나는 요소이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살다 보면 맞이하잖아요. 알 수 없는 여유로움이 있는 자, 뭐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돈이 많은 자, 왠지 사이코패스 같은 발언을 서슴지 않는 자들. 이 영화를 리뷰하기 위해서 다른 리뷰 프로그램들을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계정에서 운영하는 박지선 교수님의 지선 시네 마인드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 벤을 표현할 때 너무 아무렇지 않게 사이코패스 같은 발언을 한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름 끼치는 요소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굉장히 이상한 발언들을 남이랑 상관없이 어떻게 들리는지 상관없이 자꾸만 해대는 네. 그런 묘한 싸한 느낌은 있죠. 네. 그래서 종수는 어, 그런 발언들을 통해서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두 연결고리, 그러니까 살인에 대한 연결성을 거기에서 찾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살인자들의 전조 증상, 그러니까 살인자가 되기 전에 동물학대나 방화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그런 거에도 마음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사실 그게 맞죠. 이렇게 실제 방화를 하는지 알 수 없고 이것이 어떤 메타포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살인을 저지르기까지는 잃을 게 너무 많고 법적 리스크를 감수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 말은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살인자인가? 이거는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해미는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다고, 어, 그 영화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은 무엇이냐? 네. 그냥 떠난 거 아닐까요? 말 그대로? 어느 날 이 두 관계를 다 청산하고 떠났다. 라고 해석하면 이상하려나요? 그리고 가족들과도 연락을 잘 안 하는 상황으로 나오잖아요. 그 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혜미 걔 카드비 못 갚으면 그냥 돌아오지 말라고 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가족과도 관계가 소원한, 언제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으로 묘사가 되죠. 그래서 살인을 당했다기보다는 어디론가 떠났다고 보는 게 맞긴 할 것 같아요. 그럼 영화의 결말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어쨌든 영화에서는 그 종수가 벤을 죽이는 걸로 끝나는데 저는 이게 사실이든 상상이든 소설 속 얘기든 조금 싱거웠어요. 음, 그러니까 결말을 위한 결말 같고 종수라는 캐릭터를 봤을 때 이런 선택을 했을까? 저는 종수를 봤을 때 그렇게 감정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정면 대결을 하는 성격도 아닌 걸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종수가 자기 아빠 일을 처리할 때 취했던 태도가 딱 그런 거거든요.
어떤 공무원한테 흉기 난동을 벌이는 일을 벌여가지고 법정 구속된 상태고 결국에 뭐 실형을 받죠. 그런 일련의 과정을 그냥 무덤덤하게 지켜보고만 있잖아요. 저는 이런 인물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 인물이 그리고 심지어 혜미가 떠나갈 때도 그래 종수랑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혜미가 벤을 만나서 이렇게 환승하는 듯한 갈아타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도 그냥 시큰둥 했던 인물이 좀 급발진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이런 행동을 보였던 인물이 이런 태도의 인물이었다면은 다른 치사한 방법을 통해서 이 일을 일단락 짓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저는 종수가 이런 장면이 있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자기가 마임을 배워가지고 자 혜미는 여기 없었던 애야 라는 식으로 자기를 세뇌를 해서 그냥 없는 사람으로 치지 뭐 라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난 걔 기억 안 나. 이 일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야. 라는 식으로 그 자기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그런 류의 인물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에 계속 그 표현되는 주제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인식의 불일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종수는 그 혜미는 나 어렸을 때 우물에 빠졌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종수는 난 기억이 안 나. 우리 마을에 우물이 있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 그 마을에 사는 다른 어른들한테 물어봐도 기억이 안 나. 없었던 일처럼 이야기하지만 또 종수가 엄마를 찾아가는 장면에서는 우물이 있었지.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진술들이 다 엇갈리고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으니 뭐가 진실인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햄이라는 인물도 그런 성격의 인물 아니었을까. 종수와 벤의 진술 사이에서 불안하게 진동하고 있는 거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혜미가 마임을 보이면서 까먹은 귤 같은 존재처럼 이 실존하는 사람들 사이를 떠다니는 어떤 마임의 대상 같은 존재로서 혜미가 존재했고, 그럼 저는 결말도 조금 그런 식으로 더 모호하게 나는 게 영화의 문법에 좀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네가 혜미 죽였지 해서 가서 나도 너 죽여. 이런 식의 물론 거기는 그게 소설적 장치라는 어떤 앞에 묘사들이 있지만 좀 직접적이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영화에 좀 호불호가 갈리는 요소 아니었을까 저는 싶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영화가 굉장히 존재와 실체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혜미 자체가 실존하지는 않는 인물일 수도 있겠다. 유령처럼 떠다니는 존재.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청춘들이라는 존재가 그렇잖아요. 유령처럼 이 공간을 부여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나의 존재감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런 세상에 나는 존재하고는 있는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도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그런 존재성에 대해서 말을 하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 불안한 존재. 네, 이해가 가는 측면도 더 있는데 사실 이창동 감독도 인터뷰에서 네. 청춘 세대의 얘기라는 걸 몇 번 강조했던 걸로 기억해요. 이 영화 개봉했을 맞아요. 당시에 말이죠. 그리고 앞부분에는 어느 정도 표현이 잘 된 면이 있었어요. 저는 햄이라는 사람, 종수라는 사람, 얘네가 불안하고 좌절? 그것도 저는 희한한 부분이었어요. 얘네가 꿈을 향해 맹렬히 나아가다가 세상의 벽에 막혀서 좌절하는 인간 같지가 않고 이미 힘이 다 빠져가지고 무력해져 있는, 그래서 껍데기만 남은 채로 나 이제 사라지는 단계 아니야? 라는 거를 걱정하는 인물들 있잖아요. 그 이전의 청춘 영화가 나 이런 꿈을 가지고 세상에 도전장을 낼 거야 라고 했지만 세상에 안 받아줘. 그래서 우리 청춘은 좌절하고 슬퍼. 라는 격정적인 감정을 다뤘다면 이 영화에서 표상되는 그런 젊음이라는 거는 이미 그런 단계가 다 끝났고 뭐 시동을 걸기도 전에 체념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 고민하는 거는 나 이대로 존재해도 됩니까? 라는 듯한 그런 자기 존재 가치에 대한 질문으로 이제 자학적인 인물이 되어버린 사람들, 그런 묘사가
조금 현시대적인 묘사이긴 했어요. 거기 영화에서 되게 그런 부분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대사가 있었는데요. 전종서분이 이런 대사를 합니다. 저 노을처럼 사라지고 싶다. 흔적도 없이 여기에 없었던 것처럼 이런 대사를 하잖아요. 저는 사실 버닝 영화에 대한 반감이 청춘이라는 키워드에서 왔었어요. 그 당시에 어떤 청춘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성세대가 많이 말하고 싶어 했고, 청춘은 이러이러한 거야. 그러니 너네들이 받아들여? 이런 식으로 말하는 책도 나왔었죠. 네.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뭐 천 대표작이죠. 번을 흔들리라는 둥. 예.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자신의 우울을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던 그 당시에는 청춘이니까 이러이러해라 라는 말을 자꾸 하려는 매체에 대한, 하려는 도구, 하려는 소설이나 영화에 대한 반감이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평을 보아하니 이 영화를 보면 분명히 우울하겠군 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보지 않고 있다가 우울증이 엄청 극도로 폭발했을 때 그 영화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고 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진짜 우울해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어떤 이 노을처럼 사라지고 싶다, 여기 없었던 것처럼 이라는 말이 굉장히 마음을 울리면서 여기에 존재하지만 실체는 없는 것 같은 나의 존재감이라는 게 확 와닿고 더 우울한 늪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뭔가를 느끼게 하려는 입장, 그러니까 젊음에 대해 당신들이 좀 느껴볼래? 이런 허무함을 이렇게 말하려는 입장이었다면 감독의 포지션이 꽤 잘 만드는 영화였다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알 수 없는 비호감이 있었다. 네, 그런 그쵸. 느낌이었군요. 그 네. 시대의 상황에서는 좀, 그러니까 이때의 분위기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비꼬는 듯한 의미로 여러 번 패러디 되기도 했고, 그때 이상하게 그런 청춘을 훈계하고 정의 내리는 어른들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심했던 시기예요. 지금도 좀 그런 것 같고, 지금은 그게 꼰대 이런 말로 응축돼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좀 구별을 지어야 되는 거는 그래도 이창동 감독의 태도는 좀 어른에 가까워요. 함부로 훈계하거나 뭐 이런 류의 그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매체를 통해서. 하지만 기대치가 또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이전 작들에서의 섬세한 메시지들, 그 세상을 보는 태도와 약간 그런 온정, 그런 것들이 여기에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한 의심, 그 의심 때문에 호불호 여론이 갈리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생각해보면 이전에 이창동 감독은 좀 친절한 영화들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메시지가 명확하고. 그리고 국어 선생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명료하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오래 삼았던 사람인데, 이 영화는 이상하게 좀 모호하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당시에 했던 이창동 감독과 도울 선생과의 대담을 보니 이창동 감독 자체가 영화에 대한 어떤 모호성을 고민으로 갖고 있었더라고요. 영화 자체에 대해서 관객한테 얼마나 다가가야 하나, 얼마나 거리를 두어야 하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거를 영화로 표현해내고자 한 게 이 영화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실험을 하기에는 이 영화의 메시지를 너무 그 시대상에 너무 딱 맞는 메시지를 골라서 비호감이 극대화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해요. 시대 분위기에 잘못 걸렸다라는 측면도 있긴 있죠. 분명히 네, 이 비호감에는. 네, 그리고 뭐 그 모호함 얘기를 한 김에 그런 얘기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 영화 안에서. 그 해미가 보일이라는 고양이를 키우죠. 그러면서 종수한테 나 외국 가기 전에 우리 보일이 좀 돌봐줘라고 해서 그 집에 가서 고양이 똥도 치워주고 밥도 주고 이랬는데 정작 고양이 자체는 못 봐요. 어디 숨어 있어가지고. 뭐 가끔 있는 일이죠. 고양이들이 어디 안 보이는데 숨어 있는 거는. 하지만 정말 집요할 정도로 모습을 안 드러내고 완벽하게 자기를 감추고 있고, 그래서
이 고양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는 것도 애매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 고양이는 있었나, 없었나? 음, 그러니까, 보일이라는 고양이가 모습을 드러낸 건, 그것도 완전하진 않지만, 나중에 해미가 사라지고 나서, 벤의 집 지하 주차장에서 마주치는 장면이 처음이자 그 유일한 마주침이었던 거죠. 웬 고양이를 보고서 보이라 라고 하니까 다가오잖아요. 그러면서 종수는 아 해미 이 자식이 해미를 죽인 거 맞네 라고 이를 빠득빠득 갈게 되는 계기가 되지만 사실은 그 고양이가 그냥 딴 동네에 살던 길고양인데 누가 그 걔를 보이라 라고 불렀던 적도 있고 음, 뭐 그럴 개연성이 더 높지 않나요? 그러니까 맞아요. 보이라는 고양이 존재했었나 아니었나 그것도 좀 얘기해 볼 만한 거리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튜브를 봤습니다. 미야옹철 네. 선생님이라고 야옹계의 강영우 그 선생님이 버닝의 고양이를 분석하기를 생존했었다. 고양이에 배설물이 있고 먹이를 먹는 거 먹이가 없어지고 생존의 징후들은 분명히 있다. 근데 이 고양이의 특징을 봤을 때 해미의 집에 있던 고양이와 벤의 집에 있는 고양이는 다른 개체다. 어, 왜냐하면 이 고양이의 특징을 보면 장소에 집착하고 이 장소에 적응이 돼야지만 모습을 보이는 그런 특성을 보이잖아요. 저희 둘 다 고양이 집사니까 말해볼 수 네네. 있는데, 근데 혜민의 집에 몇 달 동안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모습을 보이질 않아요. 그런 특성을 보이는 고양이가 이름을 불렀다고 해서 나온다? 이거는 다른 개체라는 거죠. 같은 개체일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은 고양이 전문가가 분석하기로는 네, 해미의 집에 어떤 고양이가 있긴 했으나 네, 영화 뒷부분에 나온 그 고양이는 아니다. 네, 그건 딴 고양이다. 네.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런 수의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영화적 문법, 영화적 허용, 그러니까 시적 허용이라는 말을 빌려서 영화적 허용이라는 말로 해보면 그냥 종수는 걔를 보일이라고 믿고 싶었던 거 아닐까? 그래서 보일이라고 불렀던 게 허용이 되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네.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저는 또 궁금한 게 네. 우물에 해미가 빠졌던 일. 이것도 진술이 엇갈리는 대표적인 그 질문이잖아요. 그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일은. 그거 참 미스테리한 것 같아요.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나타나는 부분도 그렇고, 해미의 존재성도 그렇고, 우물에 대해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둘밖에 없는데, 엄마와 해미예요. 이 종수의 집에 전화를 해놓고 말을 안 하고 끊는 전화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어. 종수는 막연히 이게 자신의 떠나간 어머니일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영화 후반부에 갑자기 엄마가 나타나서 돈을 꺼달라 이런 말을 하고 우물 있었지 라는 확신을 줍니다. 근데 전화에서 아무 말도 못하던 어머니가 실제 어머니였다면 갑자기 나타나서 나한테 돈을 꺼달라고 하는 엄마? 이거는 종수의 상상이 아닐까? 어떤 어. 해미의 한테 빚진 마음을 어머니한테 대신 갚아주고 싶은 그 빚 내가 갚아줄게요. 이 말을 해미한테 하고 싶었는데 못한 말을 어머니를 빌어서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거 새로운 해석이네요. 그러니까 뒷부분에 그 엄마가 나타나는 부분도 종수의 소설 속 네 이야기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물이라는 것 자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나 이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물이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소설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 상상 속에서, 그러니까 이 마음 속의 실체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서 네, 햄이라는 존재를 기억하기 위한 의식처럼 네, 내 기억엔 사라졌지만 엄마의 진술을 통해서 나는 그 기억을 내 기억의 일부로 인정하고 너의 존재를 인정할 거야. 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너를 그렇게 애타게 찾을 거야 라는 자기 행동이나 햄이 존재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네, 그리고 일종의 의식 같은 맞아요. 그래서 뭔가 음, 프로이드적으로 말하면 약간 전환이나 치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네, 그러고 보니 이 영화에서 고양이나 엄마가 등장하는 방식이 되게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고양이도 존재는 거기 없는 것 같은데 흔적은 있고 엄마도 전화상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근거는 없고 그런 식으로만 불안한 존재로서 있다가 영화 후반부에는 갑자기 불쑥 실체를 들이밀면서 종수 인생에 확 다가오는 그런 식으로 나오죠. 그 등장 방식이 유사하네요. 생각해보니 불쑥이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아까 평가하셨던 부분에서 이 결말에 대한 평가를 했던 게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결말이 너무 불쑥 다가온 느낌이었잖아요. 우리 그럼 결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죠. 그와 함께 저는 영화 호불호 요소로도 네. 이렇게 갈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 결말이 아까 좀 개인적으로 비호감이었다라고 네. 했잖아요. 거기에는 이 영화의 가장 대표적인 호불호 요소가 있는데 인터넷에 많은 여론이에요. 제가 두 가지를 들게요. 일단 올드한 시각이다. 순박한 청년이랑 어떤 바보 같은 여자가 사랑을 했는데 여자가 돈에 눈이 멀어서 청년을 배신하고 웬 사악한 부자를 만났어. 근데 그 부자한테 된통 당한다. 이런 구도가 너무 올드한 우리나라의 옛날식의 그런 시각 아니냐. 그래 이런 구도 속에서 새로운 얘기가 나올 수 있느냐. 이런 게 한 가지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시대 청년의 단상이 맞느냐. 저는 그런 점에서 청년을 다루는 시각, 그 다음에 이런 사랑의 구도, 이런 데에서 시대착오적이다라는 그 얘기들이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비판들에는. 앞부분에서의 청년들의 불안함에 대해 다룬 거는 예리했지만, 스티븐 연, 그 벤이라는 존재가 좀 거슬렸어요. 그러니까 영화 자체에서도 거슬렸지만, 이 구도 안에서도 그 존재는 조금 그런 저런 검은 머리 외국인이 그런 순수한 청년들의 것을 앗아가는 구도가 이게 현 시대의 착취 구조 맞아? 라는 의심을 들게 하는 거죠. 저는 이창동 감독 치고는 조금 평면적인 통찰이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다른 것들이 예리한 것에 비해서 그 존재는 너무 좀 그 존재, 벤이라는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구도가 올드함을 자아내는 요소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벤이라는 존재가 그렇다 보니까 결말도 어쨌든 햄이라는 존재는 이미 없어진 것처럼 이렇게 뭉개져 놓고서 벤을 향해 그 증오가 확 끼치면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힘이 빠졌다고 느꼈거든요. 저는 벤이라는 캐릭터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캐릭터가 평면적이고 그 캐릭터가 뭐 설득이 안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캐릭터가 이 삼각형 관계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조금 예상 가능하고 올드하고 별로 동시대 반영하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을 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벤의 존재에 집중하게 되는 부분 때문에 이 영화의 후반부가 거슬렸어요. 저는 그 발언에서 두 가지를 약간 짚고 싶어요. 첫 번째로 제가 네이버에서 어떤 리뷰를 봤는데 그 리뷰에서는 그 벤을 기성세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로는 스티브 연님이 그 동시대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기성세대라고 칭하고 놓고 보니까 착취 구조가 오히려 이해되는 그 시각이 굉장히 새로웠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진부할 수밖에 없는 게 무라카미 하루키의 1992년작이에요. 네. 그러니까 1992년에 뉴욕 매거진 이게 단편으로 실은 건데 그 영어로 쓴 소설이었던 거죠. 헛간을 태우다라고 소설을 쓴 건데 이때의 고찰. 그러니까 일본인의 입장에서 고찰하는 어떤 젊음이라는 것이 지금 이게 영화가 18년도 작품인데 2018년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아 떨어질 수가 있느냐? 이거는 아닐 수밖에 네. 없죠. 이렇게 올드하고 진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택이 옳았나? 이런 건 좀 의문이 남습니다. 네. 저는 희한한 그런 해석을 하나 덧붙이자면 네.
햄이라는 사람이 네. 종수가 기억하는 그 옛날 친구는 맞는가? 이 아, 사람 자체가 햄이라는 사람이 존재했다는 근거도 별로 없어요. 뭐냐면 종수는 혜미를 기억도 못 하잖아요. 얼굴도 못 알아봅니다. 나 많이 변했어 라는 혜미의 진술뿐이죠. 그 다음에 혜미가 키운다는 고양이도 직접 본 적이 없고, 혜미가 자기의 근거로 내세웠던, 존재 근거로 내세웠던 우물에서 꺼내준 기억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혜미라는 사람 자체가 그 종수랑 관계없는 사람 아니었어? 음, 그냥 이상한 사람이 말을 지어내고 있는 거예요. 너 나 음, 알지라고 하면서. 근데 그냥 거기 홀랑 넘어간 거죠. 내가 아는 사람이었다는 근거도 없는데, 무섭다. 네, 그죠. 그러니까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 던져주는 얘기들로 보면은 해미라는 인간 자체가 존재했었다는 근거가 없고, 해미의 진술에 의존해서 종수가 그랬지라고 하면서 해미 예쁘다 하면서 얘랑 사귀어야지 이런 식으로 따라가게 된 거예요. 해미는 이상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 되게 흥미로운데요? 네. 이거를 기반으로 어떤 스릴러를 작성해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햄이라는 네. 사람이 스릴러적인 정말 이 영화랑 상관없을지도 모르지만 이런 네. 상상을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남의 기억 속에 쓱 들어와서 잠입해서 거짓 기억을 심어놓고 가는 괴 존재였다. 음, 마임 같은 이상한 도시를 떠도는 존재였고, 그리고 종수는 괜히 그 사람을 만난 것 때문에 마음속에 근거 없는 증오심이 생겨서 누굴 살인하게 됐다. 음, 이렇게 치면은 종수한테 해미는 거의 아주 재난적인 존재잖아요. 그리고 해미는 그런 살인을 유발한 다음에 어디론가 떠나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살아간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어떤 판토마임적인 사회 실험을 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그럴 수도 해보면 있죠. 굉장히 예. 무섭네요. 해미의 네. 악의로 이걸 해석하자면 말이죠. 와, 그러면은 그 제목은 기억도둑 이런 거 어떨까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종수는 착화적 상상이니까. 종수가 네. 해미를 네. 그 좋아하는 방식도 네. 다 그냥 해미의 말을 그랬나? 의심하지만 그랬지? 라고 하면서 스스로 납득. 여러 장치들을 동원하면서 자기 수학이 너머의 엄마까지 자기 상상으로 동원하고 이 남의 집 앞을 지나가는 길고양이를 그 보일이라고 부르면서까지 자기는 믿지 못했던 이 여자의 존재를 억지로 믿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생성된 존재라는 거죠. 내 옛날 고향에 같이 살았던 소꿉친구인 혜미는 지금 딴 데서 다른 얼굴로 살고 있지만 이 여자가 침투해 들어오면서 거짓 기억을 만들고 거짓 사랑을 하고 그리고 거짓 분노에 의해서 남을 죽였다. 인생이 망가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치면 그 대사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보일이가 여기 없었다는 걸 잊어버리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고양이는 진짜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네. 그러니까 혜미가 거기 없었다는 거를 본인이 잊어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일을 저질러 버리고 막. 그리고 종수라는 캐릭터 자체가 되게 서툴러요. 인생에서도 그렇고 너무 서툰 사람이니까 그런 일을 당해도 당할 가능성이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드네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거 한번 이야기로 써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그리고 종수의 아버지한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던 것은 아닌가. 어느 오, 순간 분노를 폭발시켜가지고 감옥에 가게 된 그 존재. 어디를 향해서 분노가 일어났고 그걸 유발시킨 거는 뭘까? 음, 그러니까 햄이라는 이게 그냥 스릴러적으로 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괴이한 존재였다가 아니라 네. 어떤 상상이죠? 추상성인 거죠. 네. 우리 사이를 떠돌면서 분노를 유발시키는 거짓 기억을 만들고 거짓 상상을 하게 하고 진술이 엇갈리게 하고 그런 어떤 추상성에 대한 얘기는 아닌가. 공포적인 음, 추상성. 음, 그러니까 햄이라는 인물을 두고 이걸 삼각관계로 해석을 할 게 아니고 종수라는 사람이 어떤 창란을 일으켰는데 그 창란을 일으킨 기제는 뭔가가 이 영화에서 중요한 건 아닌가라고 저는 음. 그냥 추측을 해봅니다. 어떤 시발점이 된 요소의 네, 입장으로 볼 때 우리가 스릴러적 상상을 가미하자면 그런 시각으로 해미를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되게 신선하고 재밌는데요.
그쵸. 사실 이거는 좀 억지적인 요소가 있는 아니 게 근데 사실 버닝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이 아 나왔기 때문에 그쵸? 우리도 새로운 거 한번 해보자. 네. 네. 새로운 아 해석 한번 해보자 라는 의미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이 해미에 대한 이야기는 버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어떤 시나리오적 상상을 제가 네. 새로 하는 부분이니까 네.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네. 볼 수도 있지 네. 그러니까 않냐라는 이렇게 하나의 해서 가설로. 네, 어떤 캐릭터를 창조하는데 사용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면 별점과 한 줄 평을 해볼까요? 저는 한 줄 평을 하자면 사실은 사라지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서 간과했던 게 해미라는 여자는 얼마나 그 인생이 불쌍한 사람인가 감정적으로 이입해 볼 수 있잖아요. 해미가 괴상한 사람이고 극중에 사라지긴 하지만 그냥 그 사람이 거기 있었다 칩시다. 우리도 마임을 하는 것처럼 실존 인물이야. 그리고 그 삶을 상상해 보면 되게 슬픈 거죠. 자기 분명히 경제적인 토대도 안 좋고 가족의 뒷받침도 없고 사회에서 뭐 하나 내세울 거 없는 존재를 그 존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열변을 토하면서 다녔던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었어. 그리고 어떤 존재에게 계속 의지하고 있고 상대를 바꿔가면서 그러다가 훌쩍 그 존재들이 자기에 대한 관심을 끊는 순간 휙 사라져버린 그 사람이 되게 슬프게 와닿지 않나요? 그렇게 볼 여지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슬프네요. 이 영화에서 해미에게 감정이입을 하자면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해미가 습관적으로 나는 사라지고 싶어라고 했지만 진심이었을까? 진짜 사라지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해미는 그 역설적으로 난 되게 사라지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세상이 나를 자꾸 지워가려고 해. 그건 종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종수는 햄이라는 사람을 그냥 동네 옛날에 있던 그냥 못생긴 여자애 정도로 생각했었고 기억에서 지운 거예요. 그리고 벤이라는 사람도 이제 재미없어진 어떤 여자애, 가난한 여자애 그냥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기억 속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햄이라는 사람은 거기 존재했는데도 존재하지 않았던 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사라지는 연습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싶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마임을 할 때 그 진술도 이상하잖아요. 존재하지 않았던 걸 까먹으면 돼. 존재하지 않았던 거를 잊으면 돼.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그 말은 지워진 존재, 존재하지 않는 자기에 대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잊어줘. 나 여기 투명인간처럼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지만 네가 나를 기억해줘라는 뉘앙스의 말 아니었을까라는 거죠. 그런 점으로 볼 때 해미라는 사람의 초점을 맞춰서 보면 이 영화 굉장히 슬프게 볼 수 있습니다. 진짜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 그 마임의 말이 참 이상하죠. 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잊어버리면 돼. 그러니까 내가 사라진 존재라는 걸 잊어줘. 라는 말로 해석을 해보면 그쵸. 나 이렇게 존재감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네가 내 존재를 기억해줘라는 말이잖아요. 그 얘기는. 네, 나 여기 생생하게 살아있어. 나 아직 살아있어. 나 네. 존재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게 그녀의 진심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참 서글픈 고백이네요. 그렇죠. 네. 노을처럼 사라지고 싶다는 말도 사실은 나는 노을처럼 사라지고 있지만 그래도 나를 기억해줘. 그러니까 햄이라는 사람은 누가 그런 비닐하우스에 넣고 태워서 사라진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의미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증발해버린 거예요. 눈에 안 보이게 된 거죠. 그런 식의 쓸쓸한 결말 아니었을까. 저는 그래서 이 영화를 정리할 때 좀 벤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제가 약간 이해가 부족한 걸 수도 있어요. 그 구도에 대해서. 하지만 좀 비호감 요소가 분명히 있었고 좀 그것 때문에 영화의 한 축이 조금 평면적이고 올드해 보인 거는 맞지만 그래도 햄이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해보면 참 이 영화가 감정을 울리는 면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별점은 3개 드리겠습니다.
낮네요. 네. 호평을 한 거에 비해 굉장히 낮은데요. 저는 이 전작인 시, 뭐 이런 작품들, 어, 그냥 그 전작 전체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시나리오 잘 쓰는 훌륭한 감독이라고 생각했고, 뭐 지금 봉박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우리가 거장을 기억할 때 반드시 빼놓지 않고 가야 될 이름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것 때문에 이 영화의 기대치는 조금, 예, 실망한 거죠. 그쵸. 저도 그렇게 기대치에 생각하는데, 비해서. 네. 예. 우리가 봉박김을 말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창동이 있었죠. 그리고 저는 이창동 감독님의 영화들을 보면서 동시대에 살아있어서 너무 다행이다라고 느낀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 영화 감독님에 대한 기대치가 엄청나게 높았던 거에 비해서는 이창동 본인이 영화에 대한 자기의 시각이 흔들리고 있다는 게 너무 여실하게 드러나는 네. 작품을 관객한테 선사한 것으로서 이렇게 관객의 입장인 저는 좀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별점은 3개 반. 사실은 기대치가 너무 높았기 때문이죠. 다른 영화들보단 좋은 영화인 게 분명해요. 근데 이게 이창동 감독의 영화의 리스트로 들어갈 수 있을까? 네. 약간 의문. 그래서 그리고 저의 한 줄 평은 그러니까 유아인 씨의 대사를 빌고 싶어요. 유아인 씨가 여기에서 저한텐 세상이 너무 어려워요라는 대사를 합니다. 근데 저한텐 이 영화가 너무 어려워요. 라는 한 줄 평을 하고 싶네요. 네. 하여간 이 네. 영화가 좀 의도적인 모호성 때문에 굉장히 후일담을 많이 만들어낸, 이게 여러 해석이 난무하고, 이게 감독의 표현 의도야, 저거야, 저게 의도야, 막 이런 식으로 하여간 얘기거리는 많은 영화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몇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되돌아보면은 참 이야깃거리를 많이 나왔다는 면에서는 좋은 영화였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지가 많은 거죠. 해석할 여지도 많고 사람들한테 해석하는 재미도 많이 주고 그런 점에서는 좋은데 그 영화 그 당시의 관객의 입장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런 약간 깜짝 질문이긴 하지만 아마 대본이 준비 안 되셨을 것 네. 같은데 이창동 감독님의 영화에서 어떤 영화가 제일 좋으셨어요? 어렵네요. 그쵸? 저는 이창동 감독 영화를 볼 때 네. 엄청 즐겁거나 신나지는 않거든요.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나마 버닝이 조금 덜 맞아요. 무거웠다는 네.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이 무겁고, 그 오아시스 같은 영화는 어떤 의미에서는 훨씬 더 논쟁적이에요. 근데 저는 영화를 봤을 때 굉장히 완성도가 있고 참 작은 이야기지만 굉장히 심오한 생각을 하게 만든다라는 의미에서는 시가, 오, 예, 버닝 전 작품인 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네. 시가 약간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그러니까 뭐랄까 오아시스는 옛날에 봤고 시는 네. 최근에 봐서 더 기억에 남는 건지 어떤 기억에 왜곡이 있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시라는 작품이 너무 좋았어요. 어떻게 이런 영화를 만들지? 정말 영화를 시처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지? 저는 한때 시인을 꿈꿨었거든요. 아,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를 네. 갑자기 네. 던지지만 근데 정말 시를 아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국어 선생님이었다는 전 직업이 되게 와닿는 영화라고 할 수 있었죠. 시처럼 영화를 그려낸 영화?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그냥 시도 아니고 언어를 잃어가는 음, 치매 걸린 할머니의 거의 인생의 마지막 문장 같은 그 시, 그런 점이, 저는 영화 그 시 마지막 부분에서 글짓기 교실이잖아요. 얼마나 참 묘사하기에 따라서 나른하고 극적이지 않은 공간이에요. 노인들이 시간이 남아서 시 배우러 다니는 그런 문화센터 음, 교실. 근데
거기에 이 할머니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나서 시 한 편을 놓고 사라지잖아요. 이렇게 묵직하게 와닿을 수가 있는가. 근데 무슨 서부극의 총잡이의 마지막 총알 한 발처럼 굉장히 운명적이고 무거운 느낌을 주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놀라운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이 공간과 이 맥락 속의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영화가 진지하고 무겁게 사고하는가. 그렇게 묘사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경이로웠어요. 맞아요. 그리고 어떤 문정희 배우의 인생 행로를 네. 봤을 때도 어떤 이 시라는 작품이 마지막 방점을 찍었다는 의미에서도 굉장히 마음을 울리죠. 그런 일들도. 그러니까 그 배우도 이제 진짜로 기억을 좀 잃어가고 네. 또 여러 가지 간호 이슈들로 가족들끼리의 분쟁도 있고 이런 걸 보면서 마음이 참 안타까운데 그런 배우가 비슷한 설정으로 남긴 마지막 작품이라는 거에서도 참 많이 와닿고 그 울림이 계속 가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이창동 감독은 연출을 할 때 자기의 확고한 감독의 그런 사람들 있어요. 카메라 너머에 있지만 감독의 캐릭터가 보이는 영화들이 있어요. 자기 시각이 분명하게 이렇게 재단을 하는 거죠. 그 세계관을 감독의 칼로서. 근데 좀 더 화자의 시각으로 연출을 하는 사람 같아요. 박하사탕에서는 그런 시대를 거쳐온 어떤 중년의 아저씨의 시각으로 영화를 해석하고 오아시스에서는 그런 어떤 장애인의 시각으로 보고 시에서는 굉장히 노련한 어떤 할머니, 노인의 시각이 있고 그리고 버닝에서는 굉장히 흔들리는 청년의 시각으로 영화를 사고하고 그런 시점을 갈아탄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의 호불호도 그만큼 갈리는 것 같아요. 약간 시에 비해서 불균질해라는 느낌이 드는 것도 그런 점 아니었을까요? 이 영화가 세상을 보는 시각도 종수처럼 불안정하고 불균질하고 어딘가가 모호하고 뭐 그런 것도 의도된 연출의 그런 방법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제 보니까. 이제 보니 네. 저도 그 말씀을 들었고 생각해 보니까 참 카메라 뒤에 그 감독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감독인 거 확실한 것 같아요. 이창동 감독님은 그런 진짜로 그 화자의 입장에서 관객에게 전달받을 수 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카메라 뒤에 감독이 보이게 하는 감독이 봉박김인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어떤 굉장히 강한 강한 영화에 감독의 대한 자아. 철학. 네. 네, 맞아요. 영화적 자아가 진짜 뚜렷한 사람들의 영화랑은 좀 다른 느낌을 주네요. 좀 더 이야기와 화자에 스며드는 네. 방식의 연출인 것 같아요. 저 사실 3.5점을 줬지만 그래도 봉박김 영화들에 비해서는 전 좋았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군요. 네, 되게 위험하라니라 아마 네. 편집할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시네필 세대의 영화들보다 이창동 감독님의 영화가 좀 성숙하고 휴머니즘적인 부분이 있어요. 예. 마음을 더 두드리면서 가는 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른의 영화 네. 같은. 좀 더 예의 있다? 네. 관객에 대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럼 혹시 다른 말씀 덧붙이실 거 있으신가요? 저는 뭐 배우들에 대한 얘기도 좀 했으면 좋았겠지만, 아니 뭐 시간이 없네요. 아니, 또 다 좋아요.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이 세 인물 중에 저는 뭐 이건 배역에 대한 호평이 아니었어요. 벤에 대한 제 호불호의 얘기는. 근데 스티븐 연 씨의 연기가 굉장히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너무 잘했어요. 네. 이렇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거는 연기를 그만큼 잘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띠껍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통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만나는 여유 있지만 재수 없는 부자들은 그런 식으로 분명하지 않게 굴어요. 내가 이 사람을 증오할 만한 분명할 거리를 주진 않아요.
그냥 스무스하고 부드럽긴 하지만 어느 순간에 툭툭 튀어나오는 이 사람의 폭력성 같은 그런 순간에 질리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또 만나면 막상 한 10 중에 8개의 순간들은 또 괜찮고 날카롭다, 예, 불분명한 날카롭네요. 사람. 이 네. 사람은 스티븐 연이라는 그 배우가 네. 연기한 벤을 생각했을 때 줄곧 재수 없었나요? 아니죠.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너그러운 형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느낌, 그게 주는 불편한 느낌. 그런 사람이 섬뜩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더 경계하고 싶고 그런 연기를 잘 살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확 와닿는 게 그런 사람들은 진짜 매너 있어요. 그렇죠. 되게 매너 있는데 툭툭 갑자기 사이코패스 같은 면이 툭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 어떤 범죄 심리학자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리 사이에 숨은 사이코패스. 음,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게 스며들어 버리는 사이코패스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조심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은 하는데 그런 게 티가 날 때가 있는데 그렇게 티를 내는 연기를 묘하게 엄청 잘했어요. 네, 그리고 사실 전종서 분도 진짜 놀라운 게 이게 데뷔작이래요. 그렇습니다. 예. 네. 너무 잘하지 않았나요? 능숙하게. 딱 그런 친구처럼 보였어요. 아, 어딘가가 불안불안하고 하지만 자기 주관대로 멋대로 막 행동해버리고 어느 순간에는 그런 좀 튀는 그런 느낌을 확 줬죠. 맞아요. 그리고 전종서님은 진짜 신기한 게 나오는 작품마다 모습이 되게 달라 보이더라고요. 진짜 캐릭터를 잘 흡수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배역을 하건 하여간 시선을 뺏어가요. 어, 시선을 강탈합니다. 맞아요. 그 말이 네. 맞네요. 그리고 유아인님 연기도 너무 좋았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만큼 좋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유아인 씨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는 참 스펙트럼이 꽤 넓다는 생각을 버닝을 보면 하게 돼요. 사실 유아인 씨가 벤 연기를 해도 잘했을 것 같거든요. 아, 아, 재수없는 부자 같은 그런 오, 연기 잘할 것 상상이 같은데, 돼요. 예. 네. 여기는 굉장히 짓눌려 있고 무기력한 청년 음, 연기도 꽤 잘했다. 연기 스펙트럼이 넓은 배우였구나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합니다. 유아인 씨가 그 연기를 하면서 좀 힘들었다고는 해요.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그 스티븐 연 씨인가요? 비교를 네. 하게 되면서 저 형은 이해를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도 많이 하면서 연기를 했다고 연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었나 봐요. 그 작품을 하는 음, 동안에. 근데도 참 잘 표현됐죠. 그래서 참 그쵸. 놀라웠었던 몇 것 년 전에 같아요. 베테랑에서 그 어, 이상한 개망나니 재벌 연기했던 그 네, 사람인가 하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두 모습을 다 표현했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좀 정말 상관없는 얘기인데 버닝을 검색하다 보니까 버닝썬이 나와요. 근데 어떻게 보면 버닝썬을 주도한 인물들, 그러니까 가해자들은 극 중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부르주아적인 벤 계급, 네, 같은, 벤 같은 예. 인물들이 많이 주도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잊지 말아야 될 사건이니까 그냥 이참에 한번 잊지 말자고 말하고 넘어가고 예, 싶네요. 흐지부지 네, 돼서는 안 됩니다. 다 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예. 진짜 기억해야 돼요. 네. 그거는. 거기에서 어떤 계급적 갈등을 저는 좀 느낀 것 같아요. 그런 버닝썬 게이트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게 현실이구나라고 막 많이 음. 느꼈었거든요. 그 계급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사건도 이 영화도 참 빼놓기 그러니까 그 어렵죠. 계급이라는 게 네, 보이는 게 그냥 평소 행실보다도 걔네가 법원에 끌려갔을 때 맞아요. 아니 이런 결과가? 라고 하면서 다시금 느껴지게 하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작은 범죄 저질렀으면 법원에서 이렇게 해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뭔가 그 라면을 훔친 사람이 여러 번 라면을 훔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 사람이 중형을 받을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런 중범죄를 한 번 저지른 것보다. 아, 실제로 그 네. 한 800원 횡령한 버스 기사가 해고당했는데 그 해고가 정당하다. 음, 800원이 횡령인가요? 모르겠어요. 착오인지 음, 횡령인지. 근데 횡령이라고 판단하고 이 해고는 정당하다. 이런 사건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뭐 검사가 한 80만 원어치 접대를 받았는데 그걸 이유로 이 사람을 파직하는 거는 부당하다. 근데 놀라운 거 아세요? 그 두 사건 판사가 같은 사람입니다. 어머. 네, 이거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마음이 순간 네. 무너졌어요. 그렇죠. 우리가 네. 일상적인 데서 오는 게 아니고 그런 인생에서 결정적인 습관들에서 계급을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생각해 볼 게 많은 그런 네, 주제였습니다. 버닝입니다. 진짜 불타는 세상이에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